보쌈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 4 그 65번째 시간입니다. 65번째 다룰 내용이 6.25다. 라임이 맞나요? 이번 시간에는 6.25 전쟁과 한국 전쟁과 생활의 변화를 주제로 6.25 전쟁의 배경은 무엇이고 전개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6.25 한국전쟁이 끼친 영향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고 그리고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본문을 좀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은 6.25 한국전쟁이 언제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뭐 그런 상식적인 걸 무슨 모르십니까? 당연히 1950년 6월 25일 아닌가요? 네, 전쟁이 일어난 건 1950년 6월 25일이죠. 하지만 이미 전쟁의 기운은 그 전부터 한반도를 감싸고 있었죠. 남한하고 북한은 38도선 부근에서 크고 작은 충돌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38선을 살펴보시면 뭐 이렇게 뭐 한반도 지도를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38선 인근 지역을 그려보면 38선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38도선입니다. 여기가 서울이죠. 여기가 개성이고. 그럼 여러분 어때요? 여기 황해도 요쪽 지역, 개성으로 연결되는 이 지역. 이 지역은 남한 지역이긴 한데 북한 입장에서는 38선 요 딱 여기 끊어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가 딱 애매하게 남한 지역이죠. 이 일대에서 특히 많은 무력 충돌이 있었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50년 6월 25일은 북한군이 전면적으로 남침을 한 것이지 실은 그 전부터 곳곳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한군이 6월 25일날 쳐들어왔을 때 전면적인 전쟁이라기보다는 국지적인 도발 아니겠느냐라고 오판을 한 부분도 있었죠. 초기에는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 소련의 승인을 받아서 전쟁 준비를 착착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남한에 없었던 탱크라든가 전차나 이런 부분들이 다 소련으로부터 들어왔던 것이죠. 그리고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힘들다라고 하면 이제 중국이 도와주기로 했고 중국의 군사적인 지원에서 가장 핵심은 인력적인 부분이죠. 특히 국공 내전이 1949년에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그 한반도 출신 사람으로 중국 사람들 국공 내전에 참여했던 대표적인 부대가 조선 의용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대거 이제 돌아와죠. 귀국을 하게 됩니다. 소련으로부터는 전차와 비행기를 받았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부터는 수만 명의 역전의 용사들 전쟁을 통해서 그 단련된 이런 무장 군인들을 지원받게 된 북한은 이제 전쟁 준비를 마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설상가상으로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치슨 라인을 발표합니다. 애치슨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미국이 꼭 지켜야 될 극동 방위선에서 한반도와 대만이 빠져 있는 겁니다. 좀 지도를 좀 살펴볼까요? 대충 지도를 그려보면 뭐 이런 거죠. 동북아시아 지도를 그려보면 이제 한반도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대만이 있죠. 여기 이제 필리핀이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뭐 이렇게 있으면 오키나와가 있고요. 홋카이도, 사할린 뭐 이렇게 가죠. 미국이 지켜야 될 방위선을 선포를 하면서 대만을 빼놓고
한반도를 빼놓고 이렇게 간 거예요. 이렇게. 일본과 필리핀은 미국이 반드시 지키겠지만 한반도, 대한민국과 대만은 빠져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지켜야 될 극동 방위선에서 한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럼 북한 입장에서 보면 야, 우리가 쳐들어가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네? 라는 시그널을 주게 되는 거죠. 결국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북한의 김일성은 남침을 감행하죠. 1950년 6월 25일 전면적인 남침이 시작됐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을 차지하고요.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오게 됩니다. 뭐 거의 요 김일성은 그런 소리를 했다고 그러죠. 점심은 대전에서, 저녁은 부산에서. 뭐 완전히 승리를 장담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서울을 3일 만에 차지한 북한군은 한강에 다리가 폭파된 것도 있었지만 서울에서 3일간 머뭅니다. 이것도 이제 전쟁에서의 좀 미스터리죠. 그 부분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발발되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소집됩니다.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국제연맹과 달리 국제연합은 평화 유지군을 둘 수 있다. 유엔군을 둘 수 있다라는 게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유엔군을 최초로 파병하게 된 사건이 전쟁이 6.25입니다. 그래서 유엔군 파병을 결의하게 되고 유엔군이 참전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생깁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는 소련도 들어가 있는데 소련은 그러면 왜 이러한 유엔 결의라든가 유엔군 참전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을까? 소련은 왜? 여기에는 세 가지 정도의 썰이 있는데요. 하나는 중국 문제입니다. 당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들어와 있었던 건 중화민국, 대만으로 쫓겨난 중화민국이 아직 안전보장 이사회에 있었거든요. 근데 소련은 49년도에 수립된 중화인민공화국이 이제 그 중화민국 대신에 안전보장 이사회에 들어와야 된다. 거기 들어오기 전까지는 중화인민공화국 인정해주기 전까지는 나 안 들어가. 소련이 쉽게 말해서 태업 중이었다는 거죠. 파업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미국이 아시아에 동아시아에 묶여 있길 바랬다는 겁니다. 소련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은 유럽. 근데 미국이 유럽과 동아시아 양쪽에 다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유럽에서의 신경을 좀 줄여라. 너는 아시아에 집중해라. 그래서 미국을 아시아에 동아시아에 묶어놓고 싶었다. 그래서 미국의 한국전쟁 참여를 일부러 소련은 원했다. 이런 입장이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자기들 문제죠. 무슨 말이냐? 북한의 남침을 소련이 지원해줬다. 이거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죠. 소련은 우린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 사실은 자기들이 다 승인해 줬지만 그리고 비행기라든가 전차를 사전에 지원해 줬지만 자기들은 공식적으로는 한국전쟁에 참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하게 되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봐라 너 이거 북한 편 아니냐 북한을 지원한 거 아니냐 라고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설이 있죠. 여하튼 유엔군이 참전하게 되고 여러분들 한국전쟁의 전개과정은 다 아시죠?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됩니다. 메가더 GR의 전세가 역전되고 서울이 수복되는 거죠. 9.28 서울 수복. 그러더니 이제 10월 1일 38선을 돌파해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이죠. 평양을 먹고 압록강까지 진출하게 되죠. 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의 군대, 중국군이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인해 전술로 밀고 들어옵니다. 다시 서울을 빼앗기고 한강 이남으로 또 철수하게 됩니다. 일사후퇴죠. 충청도 인근까지 밀렸던 연합군은 다시 서울을
재탈환하고요. 그러니까 서울은 2번 뺏기고 2번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8선 인근 지역에서 전선이 고착됩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거죠. 영화 고지전 아시죠? 뺏고 뺏기는 싸움이 지루하게 계속되는 게 이제 이 상황이 시작되는 겁니다. 전쟁이 계속 이렇게 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소련의 제안으로 정전회담, 휴전회담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휴전회담은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무려 2년 동안 지속되죠. 군사 분계선을 어디에 설정할 것이냐? 소련과 북한 입장은 원래 38선이니까 38선으로 다시 돌아가자. 아니다. 유엔군은 현재 전선으로 하자. 왜요? 여러분들 그 38선과 현재의 휴전선을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강원도 지역에서 유엔군과 한국군이 많이 밀고 올라갔거든요. 땅 따먹기에서는 한국 쪽이 더 유엔군이 더 많이 먹었다는 거죠. 그 다음 포로 송환 방식. 소련과 그 북한 공산층에서는 무조건 본국으로 송환해야 된다. 하지만 유엔군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무조건 송환이냐 자유의사냐 가지고 대립을 했던 거고요. 여기는 38선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현 전선으로 할 것이냐 가지고 대립했던 겁니다. 우리 2년 동안 끌었어요. 왜 이렇게 휴전회담이 계속 끌어졌을까요?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소련의 스탈린은 어떤 속내였을까? 소련의 스탈린 같은 경우는 전쟁이 오래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좋아요. 왜요? 미국이 유럽에 신경 쓸 여유가 없어지거든요. 줄어들거든요. 소련은 계속 원하고 있는 게 유럽에서의 세력 확대고 유럽에서 미국이 영향력이 줄어드는 거. 미국의 관심이 유럽에서 줄어드는 걸 원하거든요. 마오쩌둥은요. 중국의 마오쩌둥은 이 사람도 전쟁이 오래 지속되기를 원해요. 물론 이 전쟁 중에 자기 아들 장남이 한국전에 참전해서 죽는 등 개인적인 아픔도 있었지만 마오쩌둥의 경우에는 한국 전쟁에 자신들이 개입됐을 때 소련으로부터 약속받았던 게 중국군의 현대화, 당시 공군도 해군도 없었던 중국군의 해군과 공군을 소련이 창설해 주기로 약속했거든요. 쉽게 말해서 소련으로부터 무기를 지원받아야 되는 중국 입장에서는 전쟁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자신들의 군대를 현대화할 수 있는 거죠. 체계를 잡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탈린에게 내가 이만큼 육군에서 싸워주고 있으니 더 내놔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속내가 복잡하게 정치적인 상황이 좀 깔려 있었기 때문에 휴전회담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었죠. 이승만 당시 대통령도 휴전회담에 반대했습니다. 이승만은 왜요? 이승만의 입장에서는 이 기회에 유엔군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자력으로는 북한까지 내가 먹을 수 없으니 무력을 통해서 북진 이 기회에 북진 통일하자 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계속 유엔군이 계속 휴전회담을 추진하니까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북한으로 송환을 거부하던 방공 포로들을 석방해 버립니다. 아니 북한으로 돌아가기 싫어하는 방공 포로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많았던 거죠? 물론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인으로서 북한군에 의해서 그 점령됐던 남한 지역에서 의용군으로 끌려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가는 걸 거부하겠죠. 근데 이 사람들 말고 더 많은 수로 문제가 심각했던 사람들은 중국군 포로들입니다. 엥? 중국군이 왜 중국 공산당 군대로 참전했던 사람들이 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걸 북한으로 가는 것을 반대하는 거죠? 이 사람들의 면모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한국에 투입돼서 인해 전술로 거의 총알바지처럼 최전선에 투입됐던 중국군들이 있죠. 이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좀 속내가 복잡해집니다. 상황이 복잡하죠.
국共내전 당시에 중화민국이 타이완으로 철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수백만 명의 군대들이 다 이동한 게 아니거든요. 본토에 버려진 중화민국군이 꽤 있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중화인민공화국에 항복을 하면서 얘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포로 군인이 되는 거죠. 근데 때마침 한국전쟁이 일어나니까 주로 중국군 출신이었던 사람들을 대거 한국전쟁에 투입시켰던 겁니다. 가서 죽어라. 이거겠죠. 그러면 원래 중국군 소속이었다가 중국 공산당의 군대가 됐던 사람들, 군대가 돼서 한국전쟁에 투입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빨리 항복을 해서 포로가 된 다음에 타이완으로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반공포로로서 자유의사에 의거해서 나 중국으로 보내지 말아달라, 나 북한으로 보내지 말라, 나 대만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휴전회담이 계속 길어지고 있었던 거죠. 자, 결국 2년간 끌었던 휴전회담, 정전협정은 체결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슬픔이라고 해야 될까요? 교과서에 여러분들 그 정전협정 서명문이 있는데요. 거기에 사인한 사람들이 누구누구인지 한번 살펴봐 보십시오. 북한 대표로 김일성이 있네요. 중국 대표로 팽덕회가 있네요. 유엔군 대표로 미국 대표로 클라크가 있네요. 서명한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뭐죠? 빠진 누군가가 있어야 돼. 누가 좀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북한도 있고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는데 한국이 없죠. 한숨밖에 안 나오네요. 내 땅에서 우리 땅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정작 정전협정에 우리는 없다. 거슬러 올라가면 임진왜란 때 이 땅에서 일본이 쳐들어와서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휴전회담은 명나라와 일본이 하고 있고 이 땅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났는데 강화회담은 청나라와 일본이 하고 있고 자 어찌됐든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스위스, 스웨덴,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이 네 나라 4개국의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군사정전위원회 비무장지대 설치가 합의가 되죠. 계속 반대하던 이승만 정부도 미국이 지켜줄게 그리고 지원해줄게 군사력 지원해줄게 경제 원조 해줄게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통해서 누가 한국 쳐들어오면 내가 지켜줄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승만도 정전협정을 준수하겠다라고 밝히게 되는 거죠. 한국전쟁 6.25는 남북한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죠. 수백만 명의 군인과 민간인들이 희생됐고요. 이산가족과 전쟁 고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한 북한 지역에서 일어났던 무차별적인 그런 학살, 민간인 학살 이것도 큰 문제가 되죠. 농촌은 황폐화됐고요. 산업시설, 사회기반 다 파괴되는 거죠. 전쟁의 영향 분단이 고착화됐다. 한 민족이라고 생각했는데 3년 동안 전쟁을 하니까 서로 왼수가 돼버렸죠. 동질감은 약화되고 적대감은 심화됐습니다. 그리고 서로 무력으로 통일을 주장하면서 또 군사적으로 휴전 중이었기 때문에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니까 대립하게 되니 군사력 경쟁에 들어가죠. 남쪽에서 북한으로 간 사람,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간 사람, 그 가족들은 배신자로 찍혀서 감시와 차별로 고통받죠. 남한에서 이승만 정부는 반공을 내세워서 자신에게 도전하는 사례들, 물론 전쟁 중에 벌써 헌법을 바꿔가지고 재선에 성공하고 하지 않습니까?
독재 체제를 구축합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라이벌로 뜨고 있던 조봉암을 평화통일 주장한다 해서 북한하고 내통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누명 씌워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전쟁에 패전한 책임, 자기들은 뭐 전쟁에 패배했다고 주장하진 않죠.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냈다. 조국 수호 전쟁, 조국 해방 전쟁 뭐 이렇게 부르죠. 근데 실제로는 전쟁을 일으켰다가 원래대로 돌아왔으니 자신들이 뜻했던 바를 남한의 적화통일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실패한 거죠. 근데 남한으로 자기들이 가게 됐을 때 박헌영을 비롯한 남로당 계열 사람들이 전쟁의 승리를 장담했는데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들을 이걸 핑계로 숙청하죠. 그러면서 유일체제를 확립해가죠. 남한에서는 이승만,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독재체제가 강화되어 가는 거죠. 전쟁을 도와줬던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이 양쪽에서 커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가니 빨리빨리 끝낼게요.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피폐됐으면 다시 복구를 해야겠죠. 도시 중심으로 복구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들이 도시에 집중되죠. 뭐 피난민들이 또 부산에 많이 살게 되면서 북한도 부산에 많이 살게 되면서 부산이 엄청난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드니 주택난, 교통난, 그 다음에 판잣집과 같은 열악한 거주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전통적인 촌락 공동체는 약화되고 대가족 중심의 뭐 뿔뿔이 흩어지고 하니까 대가족 중심의 가족 공동체도 약화됩니다. 반면에 전쟁으로 남자들이 다 전쟁터 갔으니 여자들이 이제 모든 걸 책임져야겠죠. 사회 참여가 확대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겠죠. 20분이 훌쩍 넘어버려서 한국전쟁 다 아는 거 빨리 끝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시간이 길어졌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